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 천자문 아시죠? 하늘천 땅지. 늘 하늘이 위고 땅은 밟히는 자리라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논리에 잡아먹혀 살았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면서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틀딱 논리다 싶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우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다르다지만 껍질을 까기 전에 제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엄청 답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끝까지 들어주신 뒤에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달라진 제 모습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숨죽이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집안 공기는 긴장감이 확 도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현관으로 달려갔고 저도 아버지한테 다녀오셨냐고 깍듯하게 인사드려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사셨는데요. 퇴근하실 때마다 꼭 저한테 한마디씩 하시는 게 일과일 정도였습니다. 내가 너네 학교 부장 선생님께 들었는데 너 또 학교에서 복도 뛰면서 시끄럽게 굴었다더라. 네?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여자애가 조신이 있으랬더니 뭘 했길래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게 하냐고.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학교에서 그런 말 나올 일 없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희 아버지 가부장 중에 가부장이셨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아버지 어디 계시냐 싶지만 어린 제가 뭘 알겠어요. 저희 집 분위기가 그러니 저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요. 아버지만 그러셨다면 제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위로는 오빠도 있었거든요. 오빠도 아버지 무서우니까 착한 척, 말 잘 듣는 척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아버지 안 계실 땐 그렇게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야, 물 좀 떠와라. 아버지 오시기 전에 얼른. 아, 뭐? 오빤 손이 없어? 오빠가 떠다 마셔. 윤서, 오빠한테 말버릇인 그게 뭐야? 오빠는 공부해야 되잖아. 너가 좀 떠다 줘. 저는 억울해서 뭐라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곤 했어요. 아버지는 건의로 눌러오고 오빠는 저를 심부름꾼 부리듯 하고 엄마조차 여자가 뒷바라지 해야 한다는 듯이 저한테 주입하시니 저 혼자 불만인 게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레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박히게 됐습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청춘은 시들하기만 했어요.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서 아버지 눈치 보며 살림이나 거들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에 그냥 따라야 했죠. 그게 억울해도 제가 고집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한마디면 집안 전체가 뒤집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선을 보라고 하셨어요. 시청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는데 안정적이라고 공무원만큼 든든한 직업이 없다고 저한테는 딱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번에도 아버지 마음대로구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계산이 굴러갔습니다. 공무원이면 밥줄은 든든하겠지. 직업도 안정적이면 그래도 살기 힘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요. 게다가 저는 마음 한쪽에서 슬쩍 기대가 일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을 떠나면 결혼하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저 사람은 아버지랑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기대요. 하지만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아버지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도 짧고 남자는 원래 이런 거다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그래도 사람은 첫인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뭐 제가 지금 싫다 그런다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선을 본 지 반년 만에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결혼식 날 친척들이 몰려와 떠들썩하게 축하를 해도 그리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야 했죠.
신부가 찡그리면 불길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요. 오히려 아버지랑 어머니가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 그럼 되었죠 뭐. 남편은 그날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 신랑이라고 같이 있으면 이게 설렘인지 어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남편은 오히려 설렘보다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두가 보면 마지못해 앉아있는 것 같았죠. 제가 어색한 분위기라도 깨보려고 결혼에 대해 물어보니 뭐 결혼은 원래 이런 거지. 같이 사는 거야 그냥. 큰 의미 두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남편도 이 결혼을 엄청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는 걸요. 그냥 안정적인 직업 가진 청년이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양가 어른들이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맞춰진 혼인이라는 걸요. 그러니 당연히 비슷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의 생활도 제가 살아온 그 집과 비슷해졌어요. 남편은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인 제 몫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래 이게 여자 몫이지 하며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남편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아버지 집에서 살던 거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제품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첫째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어요. 저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닌가 봐요. 딸이네. 뭐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 하니까 괜찮지. 그래도 다음은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아직 몸도 회복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거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안 돼. 알았어? 저는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몸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말이 고작 다음은 아들이었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 눈엔 내가 낳은 딸은 그냥 예행 연습이구나. 아들은 돼야 애고 딸은 그냥 미천이네. 그런데도 저는 뭐 평소처럼 아무 말 안 했죠. 그냥 너무 피곤하고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는데 괜히 말싸움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기회만 나면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조금 먹어서 되겠어? 음식 좀 잘 챙겨 먹어. 아들 낳으려면 태교부터 달라야 돼. 애는 하늘이 주는 거라잖아. 내가 먹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뭐라는 거야? 아니야.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당신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애 성별을 왜 내 책임처럼 말을 해.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여자가 아들 못 낳는 게 이혼 사유였던 거 몰라? 하여간 요즘 여자들이 다 기가 살아가지고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어. 그날은 진짜 눈물이 핑 돌대요. 품에 있는 아기는 제게는 세상 전부인데 이 사람 눈엔 그저 아들 아니어서 부족한 존재였던 거죠. 다행히도 큰딸이 3살 되던 해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그제야 남편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됐다. 이제 걱정 없다. 아들도 태어났으니까 당신 너무 고생 많았네. 그게 남편이 해준 첫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저도 딸과 아들 다 상관없이 축복이라 생각했는데도 마음속에선 아들을 바랐었나 봐요. 이 사람이 어쩌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게 이런 게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했다니까요. 그래도 이제 아들까지 했으니 그만 닥달하겠지 하며 깊은 생각은 또 피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남편의 가부장스러운 본색이 확 드러났거든요. 첫째 딸이 공부를 참 잘했는데요. 남편은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왜냐면 둘째인 아들은 공부엔 좀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딸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공부를 잘해서 뭐해. 결국 시집가면 다 소용없어. 아니 애가 노력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잘했다고 해줘야지. 어차피 출가외인 될 건데 공부 잘해서 뭐하냐.
결혼하면 집안이라고 내조하는 게 여자 역할인데 하여간 이래서 첫째가 남자였어야 하는 거야. 내 좋은 머리가 쓸데없이 다 얘한테 간 거 아니야? 딸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걸 보는 제 속이 다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 예전 제 모습이랑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루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들고 와 자랑을 했는데 남편이 그걸 보자마자 버럭했습니다. 사내가 그림을 왜 그려? 계집애들이 나는 짓이지. 아빠, 저는 공부보다 그림이 더 좋아요. 너 그렇게 계집애처럼 굴면 나중에 장가도 못 가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흐르더라고요. 큰 소리로 아이들을 눌러버리는 모습이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 자는 얼굴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피해왔던 모든 것들이 제 자식들한테까지 연대 책임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대로 두면 애들도 나처럼 주눅들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바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제 의견을 냈습니다. 나 이 집 밖에 나가서 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여자가 집안일 내던지고 밖으로 놔둔다고? 그거 다 네 남편 욕먹이는 짓이야. 아이 봐봐. 애들도 이제 크고 학교도 들어가서 나도 낮에 시간이 남아서 아깝더라고. 집안일이랑 병행할 수 있어. 집안일도 힘들다면서 무슨 돈 벌 생각이야? 그냥 집에 있어. 당신도 힘들다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조금이라도 벌면 당신도 좀 편하지 않겠어? 제가 돈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잠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알아서 하라며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휴, 저 똥꼬집도 돈 앞에서는 마음이 돌아섰나 봐요. 저한텐 되려 다행인 일이었죠. 제가 결국 일을 알아보다가 인근에 있는 두부 공장에 들어갔거든요. 그거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평생 집에만 있던 사람이 밖에 나간다니까 괜히 겁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손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는 단순 노동이라 오히려 제 체질엔 잘 맞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 저 같은 또래 아줌마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다들 입도 밝고 일도 잘하고 하루 종일 수다 떨다가도 손은 또 기계처럼 딱딱 움직이니까 저도 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또 재미도 붙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뒤처진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괜히 신이 나는 거예요. 은서 씨, 금방 손이 엄청 빨라졌네. 여기 전에는 어디서 일했어? 아니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첫 직장이라 무서웠는데 언니들 덕분에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 아유, 살림이 그냥이야. 그게 제일 힘든 거란 거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솔직히 이력서에 전업주부 몇 년 이거 쓸 수 있어야 한다니까. 맞다니까.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나 일 취미로 다니잖아. 아유, 참나.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네가 한 게 뭐 있냐 소리만 들었는데 여기선 제가 하는 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투도 달라지더라고요. 집에선 개미만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여기선 괜히 소리가 커져요. 웃음 볼륨도 커지고 수다가 술술 나오고 저한텐 이게 세상 큰 변화였어요. 저는 원래 말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에서 기가 눌려서 못한 거였더라고요. 막상 안전한 데 오니까 저도 남 못지않게 수다스럽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자신감이 붙으니까 집에서도 슬슬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저도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라면 끓여달라니까 뭐해? 지금 애들 재우고 있잖아. 당신이 좀 도와주면 빨리 끓여줄 텐데 그럴 생각은 없어?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한 소리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냥 입을 닫고 살던 제가 뭐라 툭 내뱉으니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웃기던지.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좋아지나 싶을 때 꼭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날이 그랬어요.
잔업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나고 퇴근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누가를 절 찾는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밖에서 기다리신다 하는데 순간 긴장을 했죠. 평소에 제가 공장 다니는 거에도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다니 그래도 늦었다고 데리러 온 건가 싶은 기대도 들었죠. 근데 나가보니까 아니 진짜 기가 막혀서 술에 떡이 돼서 서 있는 거예요. 눈은 풀려있고 발은 휘청휘청거리고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목청껏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기에 남편을 무시하는지 내가 직접 와봤다. 그 순간 퇴근하던 공장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꽂히는데 제 얼굴이 뜨겁다 못해 화끈 달아올랐어요. 뒤에서 아줌마들은 웅성웅성거렸죠. 아유, 은서 씨 남편이야. 술에 완전 골았네. 아이고, 은서 씨 창피해서 어째. 하여간 어디든 저런 말썽인 남편들이 있더라. 저는 그냥 땅에 있으면 파고 들어가고 싶었죠.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얼른 남편 팔을 잡고 끌어내서 공장에서 좀 떨어진 길가에 앉혀놓고 물었어요. 그때까지도 몸을 못 가누더라고요. 아유, 이 화상. 도대체 어디서 술 마시고 이렇게 와서 행패야. 사람들 다 보잖아. 내가 오늘 어떤 놈을 만났는지 알아? 내 동기 박친철이 그놈 말이야. 공무원 같이 하다가 몇 년 전에 때려치우고 사업 시작했거든. 근데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냐? 네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걸. 그래. 근데 그게 어떻다고 이렇게 술을 마셨어. 잘 된 거잖아. 아니 너는 몰라. 그놈이 새끼가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공무원 월급으로 평생 사는 게 바보 같은 짓이란다. 다 참. 그러면서 나보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 자식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어땠는지 그거를 직접 봤어야 한다고. 그 말을 할 때 남편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친구가 한 말이 그냥 충고라기보다 거의 조롱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게 가슴에 콕 박혔구나 싶었죠. 남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놈이 돈을 벌어보니까 마누라가 대우가 달라지더란다. 예전에는 뭐라 투덜대던 것도 사라지고 지금은 그냥 여보 최고예요 이러면서 머리도 긁어주고 발도 씻겨주고 별짓을 다 한대. 근데 내 마누라는 년은 뭐하냐? 이쯤 되니 제가 왜 불려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화살은 저한테 오는 거였어요. 참나. 친구 마누라가 남편 돈 잘 번다고 애교 떠는 게 왜 제 탓입니까? 아유 참나 황당해서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그건 그 집 얘기잖아. 우리는 우리 사정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왜 그 집 사정이야? 내가 박진철 그 자식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도 사업하면 돈 겁나 벌어올 수 있다고. 남편은 갑자기 땅을 발로 쾅 하고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취한 사람 특유의 그 과장된 몸짓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 안정적인 게 제일이지. 괜히 모험할 필요 없잖아. 닥치라고. 당신이 뭘 알아? 남자가 말하는데 왜 자꾸 토를 다냐고. 내가 가장이야. 내가 결정이 곧 집안의 결정인데 네가 왜 말을 얹어? 남편이 말을 이어갈수록 계속 등골이 오싹했어요. 목소리 억양, 저를 누르는 기세.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이쯤에서 꼬리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사안도 사안이니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야 했던 거죠.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제가 그나마 위안받았던 게 공무원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는데 그걸 스스로 갖다 버리겠다고 하니 저도 답답하잖아요. 게다가 술 마시고 홧김에 하는 얘기니까 제가 더 이성적으로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내 생각은 우리 형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애들 키우는데 당신 직장만큼 좋은 곳이 없잖아. 요즘엔 내가 버리다니까 굳이. 시끄러.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그 공장 일도 당장 집어치워. 아니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멋대로 나가서 일을 해. 저는요, 진짜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남편 뭐 전속 노예도 아닌데 왜 사사건건 남편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말이에요. 근데 남편 눈에 보였나 봐요. 제가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한다는 게요. 그때 눈빛이 또 확 돌더라고요. 그러고선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 결정에 또 달면 애들이고 뭐고 다 내쫓을 줄 알아. 한 푼도 안 줘주고 쫓아낼 거니까 너 어디 한번 알아서 해봐. 그 말이 너무 생생해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술에 취했는데도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무서운 눈빛, 그 섬뜩한 목소리. 저는 그 학습된 공포를 다시 느끼게 되고만 거죠.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공무원 때려치우겠다, 사업하겠다 떠들던 남편. 전 솔직히 그걸 술주정으로 치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웬걸? 이 사람이 몇 달 뒤에 보니까 진짜로 사직서를 던지고 나오더라고요. 아, 참나. 그 고집 한번 하면 말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동네 작은 상가 1층에 치킨집을 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왜 하필 치킨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자답게 크게 사업한다고 떠들더니 고작 치킨이냐 싶었지만 또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동네 직장인들, 학생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니 매출도 오르고 기름 냄새에 절어 살긴 해도 돈이 보이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양념 만들고 닭 손질하고 오픈하면 홀 손님, 배달 손님, 포장 손님. 하루 종일 치킨 튀기다 보면 머리카락에 기름 냄새가 밴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맡는 그 냄새 지겹기는커녕 뿌듯했어요. 왜냐면요. 아, 오늘도 열심히 벌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요. 사장님, 양념치킨 여기 진짜 최고예요. 서비스 좀 더 주시면 단골 될게요. 아이고, 이미 단골이신데요, 뭘요. 매번 감사해서 제가 몰래 감자튀김 더 만들고 있어요. 이야, 역시 사장님이 최고야. 사장님, 여기 생맥 2잔 더 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일하는 게 하루하루 보람차고 참 즐거웠어요. 그때 되니까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어요. 남편도 수익은 만족하는 눈치였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는 안정적이라 불만이라더니 막상 사업을 해도 불만은 끝이 없었어요. 이제는 안정감이 없으니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보다 돈은 넉넉히 벌면서도 더 각박해지는 겁니다. 애들 용돈은 이번 달에 줄 필요 없어. 괜히 돈 벌어들이면 안 돼. 아니, 애들 이제 시험 기간도 끝나서 한창 놀러 다닐 텐데 용돈도 있어야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겠어? 내가 생활비 보고 적당히 줄게. 시험 끝났다고 학생 아니야? 어딜 학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려다녀. 내 허락 없이는 100원도 못 준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네가 멋대로 써?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공무원일 땐 그래도 나란 일 한답시고 체면치레라도 하더니 이제는 뭐 돈 앞에서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사건은 남편이 1년 전 사업하겠다고 술 먹고 꼬장 부린 날 얘기했던 그 옛 동료 부부가 저희 가게에 놀러 왔을 때 터졌습니다. 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박진철 씨요. 어느 날 저녁 가게가 한창 바쁠 때 그 부부가 들이닥쳤어요. 사업해서 잘 나가는 그 친구 번쩍거리는 시계 차고 와서 앉자마자 술부터 시키더라고요. 가게 잘 되네. 평일인데도 손님들이 많네. 냄새도 고소하니 장사가 쏠쏠하겠다. 뭐 그냥 돌아가는 정도지. 그래도 진철이 네 말대로 야 공무원보단 낫다. 입으로는 겸손하게 말하는 척 하면서도 눈빛은 완전 자랑스러워하는 게 다 티가 났습니다. 진철 씨의 부인 되시는 분도 거들었어요.
아유, 우리 양반이 사장님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호황이신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공무원보다 자유롭고 좋지 않아요? 저희는 시간 맞춰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사장님도 이제 직원 드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세요. 에이, 직원 두기엔 아직 가게가 작지. 번 거 그대로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니야. 재수 씨도 같이 일하시는 거 보면 알만한데 말해서 뭐해. 그 말에 남편 얼굴이 살짝 굳더니 괜히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돌리듯이 남편 대신 혼자 일하고 있는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을 만한 직원을 아직 못 뽑아서 그래. 아이, 저 옆편에는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빠리빠리 좀 움직이지.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남편이 저를 완전히 하인처럼 부려먹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들도 있어서 바쁜데 자기 친구 부부 앞이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야, 맥주 안 가져와. 빨리빨리 안 움직여? 아, 잠시만. 지금 갖다 드리잖아. 너 요즘 살만하지? 아이, 말 대답이 많이 늘었다. 내 친구 앞에서 나 창피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지, 지금? 손님들은 애써 못 들은 척하지만 제 얼굴은 화끈거려서 땅에 꺼지고 싶었죠. 저는 그냥 참고 술상을 차리고 안주를 내놓았는데 남편은 계속 저를 부려댔습니다. 야, 닭다리 튀겨서 바로 갖고 와. 기름 덜 빠진 거 말고 바삭하게, 알았어? 아휴, 알았어.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어요. 아이, 뭐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그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이랑 치킨집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는 돈 벌어다 주는 내가 왕이라는 태도로 살더라고요. 일은 제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게가 자기 명의라 이거죠.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아이들의 일상, 심지어는 용돈까지도 다 자기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게는 잘 굴러가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내 가게처럼 열심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정도 바닥을 쳤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 듣는 것도 아닌데 왜 열심히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커가고 있었으니까 애들 밥 먹이려면 장사는 돌아가야 했으니 꾹 참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치킨 기름 앞에 서 있었어요.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도 없고 손님들 웅성거리는 소리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름 앞에 서 있던 터라 안 받으려고 했는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엄마인 거예요. 평소 저녁 장사 시간에는 절대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 왜 전화를 하셨을까 싶어서 통화 버튼을 누르게 됐죠. 받아보니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너무 소란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응급실 호송 차량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고 있는데 통화 기록 중 제일 위에 있는 가족 번호를 찾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덜컥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친정엄마랑 막 엄청 애틋한 사이였던 것도 아닌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앞치마를 벗고 알바생들한테 뒷일 부탁을 한 뒤 정신없이 나갈 채비를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제 팔을 확 붙잡아 끌더니 멈춰 세우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팔이 뒤틀리며 손목에 욱신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어딜 그렇게 나가? 지금 장사 중인데. 엄마가 쓰러지셨대. 병원 가야 해. 당장 뒷일 좀 부탁해. 그러면 깜짝 놀라 팔을 놓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놈의 남편이 소나기가 쇠처럼 단단해졌어요. 손목이 욱신거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더니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지갑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가져가더라고요. 갈 거면 이건 두고 가. 아, 우리 돈으로 병원비 긁을 생각하지 말고 빈손으로 갔다 와.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카드를 바라보다 멍하니 얼어붙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지금 돈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니까. 지금 병원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빈손으로 가. 나밖에 없으면 내가 결제해야지.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을 했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아이 그럼 장인어른이나 형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아이 너희 집이래 우리 돈 쓰지 말라고. 지금 우리 가게에 쓸 돈도 아까워 죽겠구만. 장모님이 뭐 죽기라도 하셨다는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제 장모가 쓰러지셨다는데 죽기라도 하신 거냐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저는 순간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너무 황당해서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힘을 다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 당신이 나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호들갑 좀 떨지 마. 호들갑 좀.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아니고 친정일인데 뭘 그렇게 난리야. 아 응급실 들어갔다고 다 죽을 일인 줄 알아? 수액 맞고 나오면 대부분 괜찮아지는 것들이라고. 지금 손님들 많은 거 안 보여? 아 바빠 죽겠는데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저는 그 순간 주위 소음이 싹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 웃음소리, 튀김기 기름 튀는 소리, 배달 벨소리,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남편 목소리만 귀 속에 꽂혔어요. 친정일이라는 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파더라고요. 전 점점 흥분이 가라앉고 분노만 남게 됐어요. 정말 제 생에 그렇게 화가 났던 건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상태가 지금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사람 목숨보다 치킨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 옆에 시봉청에서 또 말귀 못 알아듣네 진짜. 아 가게가 돌아가야 우리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너 나가면 이제 누가 닭을 튀겨. 너 빠진 만큼 딴 사람이 일하면 너 걔한테 알바비 더 줄 거야. 그럼 그게 가게 손해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병원비까지 쓰겠다고? 참. 아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 말을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오히려 멍청한 거죠. 네, 남편 눈에는 제가 그런 멍청이었나 봐요. 하지만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간신히 버티고 버텨있던 뭔가 확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저 인간의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닭을 튀기는 기계였던 거예요. 제 엄마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이 사람 눈엔 기름에 잠긴 닭 몇 마리가 더 소중했던 거죠. 저는 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이미 뱉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 귀에는 닿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팔을 뿌리치고 앞치마도 던져버린 채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접수처를 찾았네요. 응급실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다행히 엄마는 일식을 찾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혈압이 확 치솟아서 그랬던 건데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죠. 결제를 하려는데 제 지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카드가 남편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앞만 서성거리다 그냥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갔어요. 커튼을 걷고 들어갔는데 마침 엄마가 깨어나셨더라고요. 창백한 얼굴에 힘이 없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셨어요. 은서 네가 와줘서 고맙다. 엄마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니? 한참 바쁠 시간일 텐데 내가 호들갑 떨어서 미안해. 아유 아니에요 엄마. 일이 뭐가 중요해요. 바로 119 부른 거 정말 잘하셨어요. 은서 있어서 엄마가 참 든든해. 고마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든든하다니. 제가 뭘 해드렸다고. 병원비도 못 내는 처지인데 그렇게 자책을 삼키며 엄마를 토닥였어요. 엄마, 오빠는 지금 오는 중이래요.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엄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죠. 그런데 간호사가 또 저를 조심스레 부르더라고요. 수납이 아직 안 됐다면서요. 저는 당황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수납 창고를 안내하는 간호사를 따라갔는데
아예 아시다시피 제 손엔 카드가 없잖아요. 현금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 저는 쭈뼛거리며 창고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물러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딸이면서도 엄마 병원비 하나 못 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라니.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때 마침 오빠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유, 왜 여기 서 있어? 엄마는? 엄마는 지금 수액 맞으면서 주무셔. 수납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지갑을 두고 왔어.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쭈뼛거리자 오빠는 저를 잠시 빤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드만 꺼내 계산대에 내밀었습니다. 차라리 넌 왜 이런 것도 준비 못했냐 하고 호통이라도 쳤다면 덜 굴욕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당당하지 못한 상태니까 더 과하게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땅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숨이 막혔어요. 계산을 마친 오빠는 누워있는 엄마를 잠시 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저녁 장사해야지. 내가 남아 있을게. 아니야. 오빠는 내일 아침에도 출근해야 하잖아. 난 내일 저녁에 다시 가도 상관없어. 내가 있을게. 괜찮겠어? 애들은 어쩌고? 오빠가 병원비도 내줬잖아. 나는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리고 엄마도 내가 옆에 있는 게 편하실걸? 귀한 아들한테 그런 걸 어떻게 시켜? 아버지 병간호도 다 너가 맡아서 했잖아. 또 무리하는 건 아닐까 싶다. 그땐 오빠가 바빠서 어쩔 수 없었잖아. 괜찮아. 그래서 익숙해. 오빠는 잠시 저를 보다가 한숨을 쉬고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알았어. 그럼 믿고 맡길게. 고맙다. 조만간 주말에 같이 밥 좀 먹자.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오빠도 저를 구박하고 귀찮은 일 다 떠넘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몇 년 전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서히 바뀌었던 터라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바로 몇 시간 전 아버지의 화신 같던 남편이랑 그 난리를 치고 와서인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날 밤 불 꺼진 병실에서 저는 엄마 곁에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은 도무지 조용하질 않았어요.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치킨집 매출을 핑계로 제 엄마 병원비를 막아섰던 순간 카드도 못 내고 우두커니 서 있던 제 초라한 꼴,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네가 와줘서 든든하다라고 한 말.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남편 비위 맞추느라 아이들과도 웃을 시간이 없었고 심지어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간 순간까지도 남편은 치킨집 기름솥 걱정을 먼저 했으니 결혼할 땐 친정에서도 벗어나서 새 삶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는 이미 끝장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유일한 미련인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큰딸은 공부 잘한다고 지 아버지한테 미운 털이나 박히고 아들은 그림 그린다고 핀잔댔고 제가 이렇게 주눅 들어 끌려다니며 사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면 아이들도 저처럼 무너져 버리겠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용기 내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두부 공장을 다니기로 결심했던 그 이후 두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고요. 이제는 남편에게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엄마 곁에서 이를 악물고 결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장 복수라는 걸 실행할 힘도 방법도 없었어요. 마음만 앞설 뿐이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제 앞가림 하나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을 박살내겠다는 게 말처럼 쉽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태어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치킨집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 살았어요. 다만 닭을 뒤집을 때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떠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인간한테 아주 매운맛을 보여줄까? 이대로는 못 산다. 그렇게 하루하루 속만 골마갔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뜬금없이 저를 불러들이셨어요. 부엌에 앉혀놓고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제 앞에 통장을 툭 내미시는 겁니다. 이거 네 아버지가 남겨둔 거다. 네 몫으로. 네? 제 몫이요? 오빠도 있는데 왜 저한테요? 네가 아버지 병수발 다 했잖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후회하셨어. 괜히 딸이라고 구박만 하고, 응? 오빠만 챙긴 게 미안하다고. 늙어서 돌봐주는 건 결국 딸인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늘 무섭고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해 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깨달으셨다니 뒤늦게나마 제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게 눈물이 날 만큼 고맙기도 하고 또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생전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제가 이렇게 주눅들진 않았을 텐데 엄마는 통장을 제 앞에 밀어놓으며 덧붙이셨어요. 내가 언제 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병원 갔다 오고 나니까 진작에 줬어야지 싶더라. 엄마도 많이 느꼈어. 여자가 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어깨도 피고 사는 거더라고. 필요한 때 쓰거라.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제 생각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번쩍 켜지듯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계획들,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탁탁탁 맞물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돈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싸움인데 이제 제 손에 무기가 생겼네요. 사실 치킨집을 시작할 때 임차 계약을 했던 그 자리, 처음부터 제 눈에 꼭 들어왔던 곳이었거든요. 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찾았을 때 마침 건물주도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부인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제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던 거예요. 서로 사느라 바빠 연락이 끊겼다가 그날 우연히 다시 만나서 옛날 얘기로 꽃을 피웠죠. 야, 네가 여기 건물주 며느리였어? 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까 금세 옛정이 살아났습니다. 덕분에 임차 조건도 좋은 쪽으로 맞춰졌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더군요. 저한테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양반이었으니까요. 암튼 그 인연 덕분에 저는 다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저 상가 매각 생각 있어? 나 진지하게 사고 싶어서 그래. 어머, 잘됐다. 마침 우리도 정리하려던 참이었거든. 아유, 네가 산다니까 더 마음이 놓인다. 중개비도 줄겠네. 얘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가 일사천리로 풀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과 친구의 배려가 맞아떨어져 결국 저는 하룻밤 사이에 상가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서 걸음을 똑바로 못 댈 정도였지요. 남편은 여전히 치킨집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제가 뭘 하는지 알 리가 없었죠. 제가 어디서 뿔뿔 돌아다녀도 뭐 알려는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남편 눈엔 제가 그냥 공과금 내고 월세 챙기고 잔심부름하는 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건물주가 누가 됐든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제겐 다행이었죠. 가능하면 이 사실은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비밀로 하는 게 속이 편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손에 쥔 제 상가, 이게 바로 제 무기였어요. 남편이 목숨 걸고 매달려 있는 게 치킨집인데 그 치킨집 자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면 그보다 확실한 복수가 어디에 있겠어요. 단순히 말로 싸워봤자, 단순히 집안일 안 해봤자 그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지만 이 치킨집을 뺏는 건 남편이 가장 아끼는 걸 통째로 뺏는 거니까요. 마침 상가 내에서 남편 치킨집 임대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찾아가 가게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남편에게 계약은 갱신하지 않겠다고 거절 통보를 내리고 가게 빼라고 퇴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옷까지 몇 개를 챙겨 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학교 끝나면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죠. 치킨집 갱신 거절 서류에 도장 찍고 나온 날 솔직히 제 가슴은 두근거리면서도 묘하게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판을 뒤집었다. 내가 칼을 쥐었다는 짜릿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을 못 넘기더군요. 소식이 어찌나 빨랐는지 남편이 곧장 엄마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남편 얼굴은 참으로 가관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 지갑을 낚아채던 그 기세등등한 인간이 이번엔 고양이 앞에 선 쥐새끼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서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주인이라고? 근데 왜 갱신을 안 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저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탁 그 인간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써놨던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믿기지 않는 듯 서류를 이리저리 살펴보더군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상가 샀어. 이제 내 상가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난 당신이랑 재계약 안 할 거니까 나가. 너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이 와중에 그게 중요해? 그래, 이거 안 보여? 내가 이혼 서류도 줬잖아. 그것도 빨리 사인해. 어차피 남남인데 내가 뭐라 말하든 뭔 상관이야.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완전히 노발대발했어요. 배신이야. 이게 다 뭐야? 나 모르게 상가를 사고 나 모르게 이혼을 준비하고 네가 감히 날 기만해? 남편이 화를 내며 고함을 칠수록 제 속은 오히려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당신도 알잖아. 세상에 나같이 사는 사람 없는 거. 근데 나 그거 다 참고 당신한테 다 맞춰줬잖아. 그거 모른다고 하면 당신 문제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당신이 내 지갑에서 카드를 뺏고 병원비까지 단속하는 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던데? 나를 무슨 종년 취급하는 당신이랑 더 살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고. 내가 또 언제 총년 취급을 했다고 그래? 그게 다른 집도 다 그러고 살아. 그럼 너 애들 어떻게 할 건데? 닥쳐. 넌 도대체 몇 년도에 살고 있냐? 그리고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애들한테 뭐 관심이나 있기나 했어? 애들도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당신은 평생 뒷방 늙은이로 썩어봐.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울컥 화가 차오르는 듯 움찔거렸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발 앞에서 손을 모으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은서야. 이번 한 번만 봐줘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그 꼴을 보는데요.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이미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주제에 쓸쓸히 노년을 맞이하는 건 죽어도 싫었나 보죠? 전 그저 무표정하게 남편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이도저도 못하고 엄마 집 문 앞에서 밤새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마치 담배 연기로 저를 불러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식을 대로 식은 저에게 그런 꼴은 더 역겨울 뿐이었죠. 창문을 닫고 연기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 일이니 간섭하지 않았지만 김서방이 너한테 하는 꼴 보니 내 속이 다 뒤집어지네. 네 아버지가 남긴 돈 그게 다 너네 아버지 후회가 담긴 돈이잖냐. 그러니까 꼭 그 상가 뺏어와. 알았지? 엄마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는 동안은 힘들게 했어도 그래도 딸이라고 이제 어깨 펴고 살라고 챙겨준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생각하니 남편을 더더욱 용서하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만 되진 않잖아요. 치킨집 문제도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고 이혼도 법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역시나 남편은 임차인 보호법을 운운하며 버텼어요. 법이 있는데 함부로 쫓아낼 수 있냐느니 내 권리다느니 하면서 발악을 했죠. 근데 제가 손 놓고 있을 리가 있나요? 변호사 자문을 받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결국 남편이 버틸 구석은 없었어요. 무리 없이 퇴거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느낀 통쾌감은 닭 한 마리에 일희일비하던 남편의 기쁨이랑은 비교도 안 될 최상급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처음에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소송으로 가면 지한테 불리할 걸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협의 이혼 쪽으로 슬쩍 기우는데 그 모습이 또 우습더군요. 가장인 내 말이 곧 법이다 하던 사람이 정작 진짜 법에는 꼬리를 내리다니. 그동안 왜 그렇게 남편을 무서워했던 걸까요? 아마 제게 남은 건 다 썩은 동아줄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유일하게 남은 거라 그걸 붙잡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양육권 문제만큼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꼴의 주제에 지가 아빠라고 애들은 지가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정법원에서 아이들 의사를 물어봤을 때 애들이 똑부러지게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해줬어요. 애들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결국 양육권도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 남편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아이들한테는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군림하고 딸은 뭐 살림 미천이라며 무시하고 아들은 남자애가 그림 그린다고 핀전 주고 그렇게 애들 길을 꺾어댔으면서 막상 애들이 아빠랑 살기 싫다고 하니까 본인이 제일 충격을 받은 눈치더라고요. 어휴, 진짜 양심도 없지요. 특히 우리 큰딸 얼굴이 잊히질 않아요. 판결이 난 뒤에 제 손을 꼭 붙잡고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화나던지. 큰딸은 아들 몰래 저한테 사실 아빠 없는 게 기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짠한 한편 제 속이 다 후련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체면을 차리려는 듯 가정법원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근데 그 눈물 저는 한치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게 가식 아니고 뭐겠어요. 아유 정말로. 그동안 허구한 날 애들 기죽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눈물 짜내며 감정 발휘하는 모습이라니 제 얼굴이 절로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도 자식도 없이 볼품없이 늙어갈 남편의 모습이 훤히 그려졌어요. 평생 자신만 옳다고 우기며 살다가 결국 혼자 남아 쓸쓸히 늙어갈 인생 아주 고소합니다. 저는 상가 문제와 이혼이 정리됐으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요. 해외든 국내든 어디라도요. 전 남편은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하면서 제대로 된 국내 여행도 한번 데려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서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아빠는 이제 잊고 우리끼리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엄마로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무슨 그림이냐 라며 핀잔 주던 아빠와는 달리 저는 아들의 꿈을 끝까지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공부 잘하는 큰딸의 학업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큰딸의 재능도 아들의 소질도 저는 다 받아주고 뒷받침해 주려고요. 아이들이 제 과거처럼 소심하고 기죽어서 크게 할 순 없잖아요. 어린 시절 갖게 된 성격 때문에 이 나이까지 스스로 좀 먹힌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저는요 이제 아이들을 당당하게 키울 겁니다. 두 어깨 쫙 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빠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는 얼굴 보며 웃을 수 있게요. 많이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이야기였을 텐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달라진 저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다시 길을 잃을 때는 이곳에 다시 찾아와 볼게요. 그때마다 읽어볼 수 있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